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소장의 기재 사항으로서 필요적 기재 사항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근거 조문은 254조 제5항에서 볼 수 있는데요. 254조 5항은 수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 외에 죄명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논리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보조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보시면 모의 공소장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공소장에서 적어야 하는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절도를 죄명으로 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작물 취득, 적용법조를 절도죄 329조로 하면서 예비적 적용법조를 형법제 362조 1항으로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에서도 절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이렇게 적어 놓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작물 취득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명이나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예비적 기재와 택일적 기재의 큰 차이점은 심판의 순서를 정하느냐 아니냐인데요. 예비적 기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차례대로 다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심판해달라는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 위에 먼저 구하는 공소사실을 주의적 공소사실 또는 본의적 공소사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의적, 본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로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예비적 기재의 예가 되겠고요. 택일적 기재라는 것은 또 다른 보조자료를 봐서 확대를 시켜보면요. 죄명을 사기로 하면서 택일적으로 횡령으로 하는 경우 적용법조도 역시 형법 347조의 사기죄에서 택일적 적용법조로 횡령죄의 적용법조를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공소사실에서도 사기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먼저 기재하고 택일적으로 공소사실, 횡령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판의 순서를 따로 정하지 않고 인정되는 어떤 것이든 먼저 심판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공소를 제기할 때 아예 공소를 제기할 때 금방 보신 것처럼 범죄사실이나 적용법조 또 죄명도 들어가겠습니다.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범죄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인 거고요. 공소 제기 후에 일단 공소를 제기해 놓고 그 형법 298조 형사소송법 298조 1항 공소장 변경 조문에 따라서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추가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과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공소를 제기할 때 당시부터 아예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것이고 공소장 변경에 의한 예비적, 택일적 추가 철회 변경이라는 것은 공소 제기 후에 공소 제기할 당시에는 단일한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했다가 공판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죠. 앞서 보조자료를 보면서 설명한 것처럼 예비적으로라는 것은 주의적, 예비적 순서를 정하여 먼저 주의적 사실이나 적용법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다음으로 예비적 사실이나 적용법조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적 기재의 경우에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앞서서 주의적 공소사실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서 택일적으로라는 것은 수개의 범죄 사실이나 적용 법조에 대하여 우선적 순서를 정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범죄 사실이라도 인정되면 족하다는 취지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예에서처럼 사기의 공소 사실과 횡령의 공소 사실을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이와 같은 택일적 기재의 경우에는 예비적 기재의 경우와는 달리 법원의 심판 순서에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는 한정설이 있고, 굳이 공소장 변경의 경우에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것을 명문으로 298조 1항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이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서는 명문으로 그런 규정이 없으니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1966년에 선고된 유고다 1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다수 의견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문을 다 읽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54조 제5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수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그중 어느 하나의 범죄 사실만의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 수개의 범죄 사실 간에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그들 범죄 사실 상호 간의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즉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개의 범죄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 하여도 공소장에서 수개의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느니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에 비하여 더 지장이나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을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택일적 또는 예비적 기소는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의 입장에서도 법률상 용이될 것임이 명백할 것이다. 이 1426에 관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별개 소수 의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1437에서 기소 편의주의 입장을 다소 오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1427로 넘어가서 검사가 수개의 범죄 사실을 택일적으로 기소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수개의 범죄 사실 중 어느 하나만에 대하여 심리하여 유죄로 인정하면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할 것이고, 만일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소 사실을 심리하여 이에 대한 재판을 할 것이다. 법원의 심리 판단의 순서. 다만 검사가 수개의 범죄 사실을 예비적으로 기소한 경우에는 택일적으로 기소한 경우와 달리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주의적, 본의적 공소 사실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예비적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 된다. 이런 견해이죠.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반대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여져서 역시 전문을 읽겠습니다. 1429입니다. 다수 의견은 형사소송법 254조 제5항에 수개의 범죄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전혀 별개의 범죄 사실로 경합범이 되는 경우에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해석은 법문에 충실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법체계 전체와의 관련에 있어서 통일적이고 모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다수 의견이 취하는 해석은 형사법 전체의 체계와 통일성이 없고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논리적,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다수 의견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첫째로 형사소송법 298조에는
공소장 변경에 관한 조문에는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에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으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소제기 후에 있어서는 공소제기 후에 공소장 변경을 할 때는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한 공소사실의 추가 변경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제1심의 심판에 관한 공소제기 시와 공소제기 후를 구별하여 규정할 실질적 이유가 없는데 공소제기 후에는 불가능한 일이 공소제기 시에는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다수 의견은 법의 통일적 해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게 첫 번째 반대 이유고요. 둘째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사건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다수 의견과 같이 전혀 별개의 사실, 예컨대 경범죄, 살인죄, 강도죄, 방화죄 등 전혀 별개의 범죄 사실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경범죄가 제1위적 공소사실이었다가 주의적, 본위적 공소사실이었다가 법원이 경범죄를 택일하여 처벌하였을 경우에는 여타의 살인죄, 강도죄, 방화죄에도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됐으니까요. 기소가 됐으니까요. 경범죄 처벌로 여타의 중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 되어 그 부당함은 명약관하다.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문제가 있다. 관점에서도. 셋째,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처벌례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경합범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소함으로써 위 형법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즉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굳이 그럼 경합범으로 기소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예비적 택일적 기재하는 것이 과연 형사법의 통일적 해석이라 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기소 편의주의를 다수 의견이 다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1437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다수 의견이 그 입론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도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저희가 공부한 바 있지 않습니까? 처벌의 가치가 있다 하여 수개의 범죄 사실에 관해서 네, 죄송합니다. 공소를 제기하면서도 어느 범죄 사실에 대하여 처벌하고 아니하고를 법원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맡기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 근거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종전의 직권주의를 수정하여 당사자주의를 가미하고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추구하는 원고인 검사에게 사실면, 법률적 구성면에서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원이 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직권을 발동할 여지를 줄이고 있다. 이러한 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가 전혀 별개의 범죄 사실을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소함으로써 심판의 범위, 기판력, 즉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흐리게 하고 법원이 유죄로 인정되는 수개의 범죄 사실 중에서 재량으로 택일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은 형사소송법 전체의 정신과도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1440에서는 결론적으로 범죄 사실의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실무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서도 공소제기 시에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논의는 민사소송법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253조에 보시면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는 제목하에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청구의 병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의 병합에는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이 있죠. 지금 저희가 공부했던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이와 같은 선택적 예비적 병합에 준하는 그런 기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병합된 청구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는 거죠. 민사소송법상. 우리 형사소송법의 해석에서는 다수 의견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데 반해서 민사소송에서는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 객관적 병합이나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태영 교수님의 소송법 강의 교과서를 참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 대해서 공소장 예비적 기재 사항으로서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 대해서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공소장의 기재 사항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강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번 시간에는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장 일본주의의 뜻은 뭐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법원에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지 다른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고, 그 명칭이 일본식 어감을 주기 때문에 공소장 단독주의나 공소장 유일주의로 바꾸는 게 어떠냐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아직 넓게 사용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생각이 현실입니다. 사용되고 있는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의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볼 수 없고요. 형사소송 규칙 제2항에 보시면 공소장에는 1항에 규정된 서류, 1항에 규정된 서류라는 건 뭐냐 하면 변호인 선임 신고서 또는 보조인 신고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등본,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그래서 앞서 보조자료나 지난 시간에 공소장을 보여드릴 때 공소장 크게 피고인 관련 사항과 두 번째 공소사실, 그렇죠? 첫 번째는 피고인 관련 사항, 세 번째로 첨부 서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첨부 서류에 첨부가 허용되는 것은 이 서류만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결국 공소장 일본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법원에 예단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죠? 선입견이나 예단을 주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으니 그런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한다든지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밑줄에 나오죠.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제기 시 법관의 예단을 배제하자는 예단 배제 원칙의 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판 절차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주의, 또 공판 중심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법관의 유죄 또는 무죄에 관한 심증은 당사자의 공격 방어에 따른 공판 절차의 심리에 의하여야지 수사 서류를 보고 한다든지 서면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민사소송에서 변론에 의해서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같은 얘기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는 수사라는 절차가 들어있어서 이 수사 절차에서 만들어진 서류 같은 것들이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가능하면이 아니고 예단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수사의 영향을 상당히 배제하고 공판에서 그러한 심증을 형성하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변론주의, 민사소송의 원칙적 당사자주의를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들이 그 밖에 기타 사실, 일본식 표현으로는 여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사 기재를 금지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규칙 18조 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문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는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 이른바 여사 기재도 금지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네. 과연 어떤 사실의 기재가 금지되느냐? 전과 사실, 피고인의 악성격이나 악영향, 또 범죄의 동기, 여죄를 범한 게 있다, 이런 기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느냐의 문제가 있죠. 특히 이 전과에 관해서는 미국법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국 형사법 교재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형사소송법상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보면 1450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소사실 첫머리에 공소장에 이제 공소사실을 적는데 공소사실 첫머리에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상습범의 경우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과, 상습 누범의 경우와 같이 그 전과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전과를 수단으로 해서 공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와 같이 전과가 사실상 범죄 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 등에는 전과를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고 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습성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는 경우 어떻게 전과를 기재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한편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도요. 법률상 형의 가중사유가 되죠. 누범은 제가 오른쪽에 써놓은 것처럼 형법 35조 2항에 보시면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법률상 형의 가중사유가 되면서 사유로서 범죄 사실에 준하여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여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실무상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종류 이종전과라고 하죠. 다른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종전과는 물론이고 같은 종류의 전과 동종전과라 하더라도 그렇죠. 동종전과라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판례는 다소 오래된 판례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6년도에 선고된 66도 793 판결은요. 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전과 사실 그러면 이것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판례는 그와 달리 그걸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공소장 기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래된 판례라서 지금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의문일 것 같습니다. 다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어떤 결론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돼서 상습범이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재했을 때 피고인을 특정하는 사항으로서 허용된다. 이런 견해를 과거에 표명한 바가 있다. 또 90년도에 선고된 90도 1813 판결을 보시면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들이 1989년 4월 28일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인 바 이렇게 기재를 한 거죠. 그러면 피고인들이 이미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구나라는 예단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판례는 이는 형사소송법 254조 3항 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역시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어서 이 60년대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처분이 뭔지는 제가 오른쪽에 소년법 49조의 얘기를 드러놨지요. 그리고 이미 소년부 송치를 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강의안 1191에서 다룬 바가 있었지요. 66도 793 판결이나 90도 1813의 판결은 피고인을 특정하는 사항으로서 전과의 기재가 허용된다라는 입장에 있다. 소년부 송치 처분을 포함해서 그런 뉘앙스, 의미를 계속 갖고 있다. 그렇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과 사실에 대해서 그 정도로 살펴보고요. 그 밖에 이제 앞에서 논의가 되었던 피고인의 악성격이나 악영향, 범죄의 동기, 여죄 기재 등이 있는데 여죄 기재를 하는 것은 뭐 말이 안 되고 전혀 말이 안 되겠죠. 여죄가 있으면 그 여죄에 대해서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요. 또 범죄 동기 같은 경우에는 중범죄, 이제 살인죄, 강도, 방화 이런 경우에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적는 것이 대체로 허용된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아마 다른 책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강의안을 좀 더 다듬는 기회에 가능하면 다른 책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피곤의 악성격, 악영향에 대해서는 앞에 참고 자료로 대신하고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했을 때에는 327조 2호에 의하여 즉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09도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보겠습니다. 2009도 7436 전원합체 판결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공부할 것이 많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길게 돼 있는데 제가 이 판례를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의견 보시면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 경위, 공소장 일본주의의 기본 취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소장 일본주의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을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 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는 거죠. 그러나 공소장 일본주의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공소사실이 특정이 되어야 심판의 범위가 한정이 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범위가 명백해지니까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1458에 보시면 공소장 일본주의의 취지와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공판준비 절차는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의 원칙을 실현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포함한 공소제기 절차상의 하자는 이 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위법한 공소제기 기초한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공소장 변경제도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직권주의적 요소로서 저희가 첫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으로서 가지는 소송 절차의 발전적, 동적 성격과 소송경제의 이념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공소장 일본주의의 적용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 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의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근데 이 사건에서는 1460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그러니까 사실 심리 절차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는 거죠.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일정 단계에 이르르면 소송 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 경제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소송 절차의 측면 그리고 또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소송 경제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경우 증거조사 절차까지 마무리돼서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그렇죠? 그리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었고 법원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심리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계라면
공소장 일본주의를 더 이상 문제 삼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당시 이홍훈 대법관은 별개의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네. 별개의 의견과 그리고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전수환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 의견의 요지는 비록 증거조사 절차까지 마무리돼서 심증 형성이 된 단계를 하더라도 공소장 일본주의의 그런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 여전히 공소장 일본주의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과거에 창조한국당이라는 정당의 문국현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내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써놓은 이런 책을 혹시 궁금하신 분은 참조해 보시면, 또 기억 속에 과거 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피고인의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전원합체 판결의 입장이고요. 다수 의견의 입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어떤 결과 어느 단계에 이르면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또 반대 의견은 그에 왜 반대하는 것인지 한번 음미해 보시고 역시 어떤 결론이 타당할지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소장 일본주의와의 적용 범위라고나 할까요? 공소장 일본주의와 약식명령의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번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형사소송 규칙 제170조는요.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약식명령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어떤 증거가 있다, 이런 증거물이 있다, 이런 걸 법원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같이 내버리는 거죠. 약식 절차에서는요.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검사가 약식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이 사건은 약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공판 회부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450조에서. 그런 경우라면 또 법원이 검사의 약식 청구를 받아들여서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그에 대해서 검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판 절차로 돌아가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땐 다시 공소장 일본주의가 부활이 돼서 재판하는 재판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 이런 걸 첨부한다든지 내용 인용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한편 저희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증거조사 중에서 공판기일 전에 증거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73조 공판 절차로 넘어가서 이제 보겠지요. 또 274조에 공판기일 전에 증거 제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공판기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판기일 전에 증거조사, 공판기일 전에 증거 제출이라고 할 때 공판기일이라는 것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 공판기일 전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1회 공판기일이 있고요. 2회 공판기일이 진행이 되는데 요 사이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1회 공판기일 열리고 나서 1회 공판기일하고 2회 공판기일 사이에 이런 것을 낼 수 있다는 규정으로 봐야지, 아예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역시 공소장 일본주의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증거조사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복습이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공소장 일본주의와 그리고 공소장 기재사항 중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예비적 태일적 기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보조자료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다소 강의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러분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특히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판결 중에서 전원한 합의체 판결 2개를 약간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첫 시간에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에 말한 것처럼 판례 공부가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견과 소수견을 비교해 가면서 형사소송법을 이해하는 그런